러시아의 포성이 멈추지 않던 그해, 폴란드는 두려움 속에서 단 하나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오랜 친구였던 무역과 인프라를 협력해온 지 수십 년인 그들이 거대한 제국도 아닌 한 아시아 국가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후회할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3년 안에 전력 완비라니 불가능하다. 그러나 폴란드에게는 생존을 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시아 국가 한국은 시간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송선이 항구에 도착한 날, 거대한 강철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K2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 체계까지 단 3년 안에 모두 배치 완료.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지의 형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경악했고 폴란드는 경례했습니다. 붉은 별이 아닌 태극의 강철이 폴란드의 하늘을 울리던 날, 전쟁의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기고 신뢰를 지키는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속도를 가능하게 했는가? 오늘 그 믿을 수 없는 3년의 여정을 직접 확인하시죠. 이 영상이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강철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저는 나토 브리핑룸에서 붉은 경보음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스크린 위 지도는 온통 붉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폴란드 합참의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타겟이다. 저는 그때 계산했습니다. 동유럽 방어선이 무너지면 폴란드가 버틸 시간은 고작 3개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공군 출신 군사전략가죠. 25년간 나토와 미 국방부에서 전장을 분석해왔습니다. 동유럽 방위 체계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폴란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폴란드 국경 근처를 하루 수십 차례씩 위협 비행했죠. 레이더 스크린을 볼 때마다 붉은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토의 지원은 어땠냐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인도 일정표는 아름다웠죠. 하지만 실제 배치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해 4월 긴급 국방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랜드 국방연구소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죠. 회의장 분위기는 침통 그 자체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절규했습니다. 우린 지금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냉정하게 분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가 실질적으로 방어 가능한 시간은 3개월이 아니라 더 짧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계약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프랑스 측 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유럽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럽 전선의 긴박함을, 그 시간표의 잔인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중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폴란드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어린 공장에 불과하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유럽의 전통적 방산 강국들,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프랑스의 탈레스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시스템이 있었죠. 한국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조항 중 한 문장이 눈에 박혔죠. 3년 내 전면 배치 완료.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3년이라고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 시스템을 3년 안에 전면 배치한다는 겁니까? 이건 미친 도전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웠죠. 저는 즉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설계 확정, 생산 라인 구축, 품질 검증, 해상 운송, 현지 배치, 병력 훈련까지.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최소 5년은 걸리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니요. 게다가 폴란드는 단순 수입이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인까지 요구하고 있었죠.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폴란드 국방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이클,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방산의 최근 행보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계약 이행률, 납기 준수율, 품질 평가 지표들을 샅샅이 뒤졌죠. 놀랍게도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규모가 달랐고 시간이 달랐고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K2. 이 이름이 폴란드 지도 위에 검은 강철로 새겨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래 물음표를 크게 그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물음표가 3개월 뒤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될 줄은요. 계약 발표 후 정확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서 있었죠. 국제기자단과 함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3개월 만에 실제 전차가 도착할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옆에 있던 BBC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올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화물선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선체에는 한국 해운사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도착 시간보다 정확히 20분 일찍 도착한 거였죠.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선이 접안하고 거대한 램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강철의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장갑, 위압적인 포신, 그리고 묵직하게 땅을 밟는 궤도의 소리.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도착한 거야? 기자가 다시 속삭였죠. 하지만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계속해서 전차들이 내려왔죠. 총 12대의 K2가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3개월 전만 해도 서류 위의 그림이었던 것이 지금 제 눈앞에서 강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BBC는 특집 뉴스를 편성했죠. 90일 만에 불가능, 한국이 해냈다. 독일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사공학에 미친 속도다. 프랑스 르몽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긴급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혼란스러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저는 즉시 현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들은 흔쾌히 응했죠.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과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설명했죠. 저희는 약속한 날짜를 지켰을 뿐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시간표를 만들 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먼저 지웁니다. 폴란드 내부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다라는 말이 돌았죠.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 내에 생산 라인을 세우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화 배치였죠.
단순히 완제품을 넘기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납기 구조는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3개월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은요? 과연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독일과 프랑스, 군수 관계자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 역시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독일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후, 저는 폴란드 시내를 걸었습니다. K2 전차들이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하는 날이었죠. 시민들이 도로 양편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노병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 노인이 눈시울을 닦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웠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죠. 하지만 이 속도는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K2의 궤도가 땅을 밟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의문도 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첫 전차 도착 이후 저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이건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3개월 만에 저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서울방산청의 운영구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설계, 생산, 운송, 훈련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방산 체계는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죠. 설계가 끝나면 생산이 시작되고 생산이 끝나면 운송이 시작되고 운송이 끝나면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에 이름까지 붙였더군요. K-타임이라고요. 저는 즉시 랜드 연구소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군수혁명입니다. 제가 말했죠. 독일 출신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현실적이에요, 마이클. 각 단계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죠. 프랑스 측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불가능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실제 전투 배치를 98% 정확도로 완수했습니다. 납기 지연은 단 한 건도 없었죠. 품질 불량률은 나토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그들은 보고서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내에 전차 운용 훈련 부대가 창설됐다는 거였죠. 6개월 만에요. 보통 새로운 무기 체계 훈련에는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폴란드 병사들은 K2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 교관단은 해냈습니다. 저는 직접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어로 명령어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발사 준비, 목표 확인. 한국 교관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 폴란드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린 이제 나토식이 아니라 K식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저는 훈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단순히 매뉴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즉각 피드백을 주고 반복 훈련을 시켰죠. 그들의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설계하는 나라다.
그날 저녁 훈련소 숙소에서 한국 기술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합니까? 한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시계를 만들죠.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들은 주어진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재설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훈련장에 집결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경례한 방향은 폴란드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기였습니다. 태극기를 향해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훈련소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은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스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전이었고 철학의 공유였고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랜드 연구소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K타임, 전쟁 시간표의 재정에. 저는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조차 무기로 만든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나토의 모든 교범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K2 전차는 계속 도착했고 훈련은 완벽하게 진행됐죠. 폴란드 언론은 한국을 기적의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9개월째 접어들 무렵 처음으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디니아 항구에서 K2 전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통관 지연을 겪은 겁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죠. 서류 미비라는 말도 있었고 세관 검사 강화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가 즉시 특종을 터뜨렸죠. 한국식 속도전 결국 한계 드러나.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게 현실이지. 3개월간의 기적이 너무 완벽했던 탓일까요? 저는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경쟁국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폴란드 정부에 긴급 제안서를 보냈죠. 우리가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프랑스 탈레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의회는 요동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한국과의 계약 재검토를 주장하며 국방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는 경고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 손잡는 것의 위험성을요. 저는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독일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속도만 빠르고 안정성이 없다면 그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프랑스 측도 거들었습니다. 전통적 방산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재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데이터는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공식 해명도 내놓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조용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디니아 항구 근처를 지나다가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은 임시 사무실이 있더군요. 한국 기술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아무도 항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언론에 맞서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측 현장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왜 해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손으로 증명하는 게 빠릅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중부 훈련소에서 K9 자주포 한 대가 갑작스런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론은 폭발했죠. 한국제 결함 드러나. 품질 논란 일파만파.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긴급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죠. 회의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했고 일부 의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원인 규명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한국 기술팀은 즉각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72시간 동안 자주포를 완전히 분해하고 분석했죠. 저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주변의 소음, 언론의 비난, 정치적 압박,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원인을 추적했죠. 그리고 사흘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은 현지 연료 불량이었습니다. 한국 측 결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폴란드에서 공급한 경유의 불순물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게 엔진 센서에 영향을 준 거였죠. 조사위원회는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진은 언론에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그리고 한국은 신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누가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가의 문제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공세는 계속됐지만 한국 기술진은 여전히 침묵했죠. 대신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K9 자주포는 완벽하게 복구됐고 추가로 모든 차량의 연료 필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원인 규명에서 해결책 제시, 그리고 예방 조치까지. 그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끝냈죠. 저는 복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한 젊은 기술자가 자주포 엔진실에서 나와 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답했습니다. 저희 일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훈련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에게 박수를 보낸 겁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박수는 점점 커졌고 곧 전체 병영이 울렸습니다. 한 폴란드 장성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군인이죠. 저는 그 순간 제 시야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계를 봤습니다. 전차의 성능, 자주포의 사거리, 방공 시스템의 정확도,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 찬 세계였죠. 하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파는 게 아니라 의지를 수출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폴란드에서 대규모 전장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실시됐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 시스템이 통합 운용되는 첫 실전 시험이었죠. 저는 관제소에서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나토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방어 시나리오와 한국 무기 체계를 비교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투 효율 142%. 나토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수치였죠. 반응 속도는 40% 빨랐고 명중률은 23% 높았으며 연료 효율은 18% 향상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분석관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3번의 재검증을 거쳤지만 결과는 같았죠. 저는 제 분석팀을 소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팀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통합 운용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K타임이군요. 그들은 전쟁의 시간표뿐 아니라 전장의 공간까지 재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측 현장 총괄 책임자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당신들이 해낸 일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는 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린 시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속 어딘가를 꿰뚫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무기 체계를, 전술을, 전략을 연구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단계 계획이 발표됐죠. KA 경공격기 도입이었습니다. 하늘을 위한 무기. 폴란드의 방공망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시작해 하늘로 이어지는 완벽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폴란드는 어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역사가 쓰여지는 걸 보고 있어. 아내는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철학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나토 긴급 경보가 울렸죠.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전투기 12대가 폴란드 영공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나토 지휘소에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 붉은 점들이 점점 선명해졌죠.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죠. 폴란드 합참이 즉각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부대 즉각 출격 대기. K2 전차대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폴란드 동부 전선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K2 전차 24대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K9 자주포도 사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이 레이더를 가동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론과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였죠. 폴란드 현장 지휘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반응 시간 나토 기준 대비 40% 단축. 저는 데이터를 응시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데이터만으로 설명되지 않죠. 옆에 있던 독일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군. 오후 2시 17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자전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폴란드 동부 전선 일부의 통신망이 교란됐죠. K9 자주포 지휘망이 일시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관제센터의 경고음이 울렸고 모니터 일부가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통신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통신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최소 10분입니다. 10분. 전장에서 10분은 영원입니다. 그 사이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한국 무기 체계의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7분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한 겁니다. 통신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자체 판단으로 작동한 거였죠. 레이더가 목표물을 추적했고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투기 중 3대가 폴란드 영공 30km 이내로 진입하는 순간 천궁이 불을 뿜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니터에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하얀 선이 하늘을 가로질렀죠. 그리고 3개의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격추가 아니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죠. 천궁 미사일은 러시아 전투기 주변에서 정확하게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언제든 격추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즉각 선회했고 국경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 없이 천궁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의 대응을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이었죠. 폴란드 합참의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봤겠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술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죠. 이건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신념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긴급 특보를 내보냈죠. 한국의 강철이 전선을 지켰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코리안 스틸 홀즈 더 라인. 알자지라는 한국 방공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하루아침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들은 이겼다. 단지 기술이 아니라 의지로. 25년간 전장을 분석해온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방산의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신념의 연대였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전선 근처 폴란드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병사들이 집결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국기를 향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수백 명의 손이 이마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폴란드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은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방산이 아니다. 신념의 연대였다. 폴란드 전선의 성공은 하루 만에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호텔에서 국제뉴스를 켰죠.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기적, 유럽의 새로운 방패.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BBC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죠.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 전체를 할애해 한국 방산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의 지각 변동. 저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나토 브리핑룸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한 줄을 읽어 내려갔죠.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신뢰 체계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철을 팔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재설계했고 신뢰를 구축했으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럽 군수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노르웨이가 즉각 한국과 접촉했죠. 루마니아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핀란드가 관심을 표명했고 체코가 실무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방산을 장악해온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독일 라인메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비공식 자문 회의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속도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를 대하듯 일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3년간 현장을 지켜온 한국 기술자들이 귀국하는 날이었죠. 그디니아 공항에는 수백 명의 폴란드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한국 기술진이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 폴란드 병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였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지켜준 동맹이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폴란드 합참의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즉석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그들은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다음 주 저는 나토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에는 2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죠. 한국은 유럽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속도, 효율, 현지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답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조차 빚지지 않은 자들처럼 싸웠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숫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만들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25년간 이 복도를 수없이 걸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아래 땅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라인강이 아닌 한강에서 새로운 유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랜드 연구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방산 모델, 신뢰 경제의 탄생.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죠.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죠.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순간의 증인 말입니다. 2024년 1월.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나토 교범이 개정되는 날이었습니다. 60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개정위원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새로운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K-디펜스 모델. 회의장 스크린에 그 내용이 표시됐죠. 시간, 효율, 현지화, 신뢰. 4가지 축이 한국식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군사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유럽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방식에 한국의 DNA가 이식된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보기로요. 3년간 폴란드에서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 기적이 시작된 곳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뭔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속도감이 달랐고 에너지가 달랐습니다. 서울 방산청 본부는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벽면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납품하지 않는다. 미래를 납품한다. 저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방산청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기술자들과 같은 태도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까? 한 국장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폴란드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 박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는 잠시 강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마이클, 우린 세상이 우리를 시험한다 해도 끝까지 함께 간다고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DNA군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귀국 전날,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었죠. 전시관을 돌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은 일상이었고 기적은 생존이었던 겁니다. 폴란드에서 본 그 속도와 의지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가 K 시스템을 도입했죠. 루마니아와 스웨덴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심지어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는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연대의 상징이 되었죠. 언론은 이를 한국식 신뢰 경제라 불렀습니다. 저는 랜드 연구소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년간의 관찰과 분석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키보드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숫자로, 데이터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국 군사 전략가로서 수많은 전장을 봐왔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본 건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지의 과학이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철로 시간을 꿰고 신념으로 세상을 설득했다. 나는 이제 안다. 폴란드를 구한 건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름이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그들의 강철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그 소리를 기억한다. 코리아, 더 스틸 오브 타임.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례할 뿐입니다. 한국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나라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